카프카의 시골 의사. 나는 크게 당황하고 있었다. 급한 여행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독한 환자가 10마일쯤 떨어진 마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한 눈보라가 그와 나 사이의 먼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마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는데 큰 바퀴가 달린 가벼운 것으로 우리의 시골길에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나는 모피 옷으로 몸을 감싸고 진료 가방을 손에 든 채 여행 준비를 마치고 이미 마당에 서 있었다. 그러나 말이 없었다. 말이. 내 말은 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겨울에 너무 무리한 나머지 간밤에 죽은 것이다. 나의 하녀는 말 한 피를 빌려볼까 해서 지금 온 마을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망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점점 눈으로 뒤덮여 차츰 움직일 수 없게 된 채 거기 하염없이 서 있었다. 문에 하녀가 나타났다. 혼자서. 등불이 흔들렸다. 당연한 일이다. 누가 지금 이런 여행에 자기 말을 빌려주겠는가? 나는 다시 한번 마당을 돌아다녔다. 나는 아무런 방책이 없었다. 고통스럽고 산만해진 마음으로 나는 수년 동안 쓰지 않은 돼지 우리에 부서지기 쉬운 문짝을 발로 찼다. 문이 열리면서 돌적이가 접혔다 펴졌다 했다. 마치 말한테서 나는 듯한 온기와 냄새가 흘러나왔다. 안에는 희미한 등불이 줄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낮은 칸막이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한 남자가 파란 눈에 맨 얼굴을 내보였다. 마차에 맬까요? 그가 네 발로 기어 나오면서 물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른 채 우리 안에 무엇이 더 있는지 보기 위해 그저 몸을 구부렸다. 하녀가 내 옆에 서 있었다. 자기 집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도 몰랐군요. 하고 하녀가 말했고 우리 둘은 웃었다. 이리요, 형제요, 이리요, 자매요. 하고 마부가 소리치자 두 필의 말이 기운차고 옆구리가 튼튼한 동물들이 다리를 몸에 바싹 붙이고 잘 형성된 머리를 낙타처럼 숙이면서 몸을 놀리는 힘으로 몸이 꽉 차는 문구멍에서 연이어 나왔다. 그러더니 다리를 쭉 펴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몸을 고추 세웠다. 저 사람을 도와드려라 하고 내가 말하자 순한 하녀는 서둘러 마부에게 마구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그의 곁으로 가자마자 마부가 그녀를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그녀의 얼굴에 눌러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로 도망쳐 왔다. 하녀의 뺨에는 두 줄의 이빨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다. 짐승 같은 놈!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채찍 맛 좀 봐야겠어. 그러나 나는 곧 그가 낯선 사람이며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 남들이 전부 거절하는데도 그는 자진해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그는 마치 나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나의 위협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나를 향해 돌아보았을 뿐 계속해서 말을 메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타시오 라고 말했고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멋진 한 쌍의 말이 나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 끄는 마차를 나는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다. 나는 신이 나서 올라탄다. 하지만 말은 내가 몰겠네. 자네는 길을 모르니까 라고 나는 말한다. 물론 있지요. 저는 함께 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로자 곁에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싫어요! 하고 소리치면서 로자는 자신의 운명의 불가항력을 예감하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나는 그녀가 문고리를 걸어 잠그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자물통이 찰칵 채워지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그녀가 그 이외에도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복도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방마다 뛰어다니며 모든 불을 꺼버리는 것을 본다. 자네도 같이 가세 하고 나는 마부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떠나는 것을 그만두겠네. 떠나는 일도 매우 급하긴 하지만 나는 마차를 타는 대가로 하녀를 내줄 생각은 없으니까 이리야
하고 마부는 손뼉까지 친다. 마차는 마치 강물 위의 나무 토막처럼 잽싸게 떠나갔다. 그 순간 나는 마부가 달려들어 나의 집 대문을 부수고 산산조각 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나의 눈과 귀는 모든 감각기관으로 똑같이 밀려드는 마차의 질주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뿐이었다. 왜냐하면 마치 환자의 집 마당이 바로 내 대문 앞에 열려져 있는 것처럼 나는 그곳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말들은 조용히 서 있었다. 눈보라는 멈추었고 달빛이 주위를 비추고 있었다. 환자의 부모가 서둘러 집에서 나왔고 그의 누이가 그 뒤를 따랐다. 사람들은 나를 마차에서 거의 들다시피 내려놓았다. 그들의 소란스러운 이야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방안 공기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다. 내버려둔 부뚜막에서는 연기가 솟아올랐다. 나는 창문을 열어 제칠 것이다. 그러나 우선 나는 환자를 본다. 마르고 열은 없다. 몸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초점 없는 공허한 눈, 윗 저고리도 입지 않은 채 그 소녀는 새털 이불 밑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나의 목에 매달려 내 귀에 속삭인다. 의사 선생님, 저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나는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다. 부모는 몸을 숙인 채 말없이 서서 나의 판단을 기다린다. 누이는 나의 손 가방을 위해 의자를 가져왔다. 나는 가방을 열고 의료기들을 뒤진다. 그 소녀는 침대에서 손을 뻗쳐 계속 나를 더듬으며 나에게 자신의 부탁을 상기시키려고 한다. 나는 핀셋 하나를 집어서 그것을 촛불 밑에 검사해보고 다시 놓아둔다. 그래, 나는 욕을 하면서 생각한다. 이런 경우라면 신들이 돕고 있는 거야. 없는 말을 보내주고 더구나 급한 까닭에 한 마리를 더 추가해서 말이야. 또 마부까지 보내준 것은 지나칠 정도지. 이제서야 비로소 로자 생각이 떠오른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그녀를 구할 것인가? 어떻게 그 마부로부터 그녀를 끌어낼 것인가? 그녀로부터 10마일이나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나의 마차 앞에는 내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말들이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된 건지 이 말들은 끈이 느슨하게 풀려져 있었고 어찌된 셈인지 모르겠지만 창문은 바깥쪽에서 활짝 열려져 있었다. 창문 하나에 한 마리씩 머리를 들이대고 가족의 아우성에도 당황하지 않고 환자를 살펴보고 있었다. 마치 말들이 나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기라도 하는 듯이 나는 곧 돌아가야겠군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누이는 내가 더워서 정신이 없는 거라고 믿고 나의 모피 옷을 벗겼으며 나는 그것을 허용한다. 럼주 한 잔이 나를 위해 놓여지고 늙은 아버지가 나의 어깨를 두드린다. 그는 자기 자식을 내맡겼으니 이런 허물없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흔든다. 그 노인의 소견이 좁은 것이 나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진다. 단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한다. 그 어머니는 침대가에 서서 나를 그리로 이끈다. 나는 말 한마리가 천장을 향해서 요란하게 힝힝 거리는 동안에 어머니의 뜻에 따라 소년의 가슴에 머리를 대어본다. 소년은 나의 젖은 수염 밑에서 몸을 떨기 시작한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소년은 건강하다. 혈색이 나쁘고 걱정해주는 어머니에 의해서 커피로 몸이 찌들었을 뿐 건강한 편이며 단번에 침대에서 몰아 내버리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나는 세계를 개선하는 사람이 아닌 바에야 그를 그대로 누워있도록 내버려둔다. 나는 이 구역에 고용된 의사이고 변두리 지역까지 내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곳까지는 너무 힘에 부친다. 급여는 형편없으나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나는 아직 로자를 돌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야 소년이 권리가 있을 터이며 나 역시 죽고 싶다. 이 끝없는 겨울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 말은 죽었고 나에게 자기 말을 빌려줄 사람은 마을에 없다. 나는 돼지 우리에서
마차를 끌 말을 끌어내야만 한다. 만약 우연하게도 그것이 말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암퇴지들이라도 타고 가야 할 판이었을 것이다. 이런 형편이다. 나는 가족들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그 사정을 모른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처방전을 쓰는 일은 간단하다. 그러나 그 위에 사람들을 이해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제 내 왕진은 끝난 것 같다. 사람들이 또 쓸데없이 나를 수고하게 했다. 난 거기에 만성이 되어 있다. 이 구역 전체가 나의 야종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로자까지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 수년간 내 집에서 살면서 별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 어여쁜 처녀, 이 희생은 너무나 크다. 이 가족에게로 떠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자구책으로라도 이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머릿속에 붙잡아 두어야만 했었다. 이들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나에게 로자를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왕진 가방을 닫고 나의 모피 외투를 달라고 눈짓을 하자 가족들이 모여섰다. 아버지는 손에 든 럼주잔에 코를 벌름거렸고 어머니는 나한테 정말 실망했는지 아니 도대체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누이는 피가 많이 묻은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어찌 됐든 사정에 따라서는 그 소년이 정말 아마 아플 것이라고 시인할 용의가 되어 있었다. 내가 소년에게로 가자 마치 그의 몸에 가장 이로운 수프라도 갖다 주는 양 그는 내게 미소를 보낸다. 아, 이제 말들이 힝힝 거리며 우는구나. 그 소리는 높은 곳에서 나는 것이니 나의 진찰을 한결 손쉽게 해줄 모양이다. 이제 나는 소년이 아프다고 진단을 내린다. 소년의 오른쪽 옆구리 엉덩이 부분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상처가 열려 있었다. 상처의 붉은 빛은 여러 가지 명암을 띠고 있는데 그 깊은 곳은 어둡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옅어진다. 연한 오돌토돌한 모양으로 마치 노천 광산처럼 열려져 각 부위마다 피가 고르지 않게 맺혀 있다. 상처는 좀 멀리서 보면 그렇지만 가까이 가보면 더욱 심해 보인다. 어느 누가 낮은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그것을 볼 수 있겠는가? 굵기와 길이가 내 작은 손가락만한 벌레들이 자기 몸에서 피를 뿌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피가 뿌려져서 붉은 빛을 띠고 상처의 안쪽에 달라붙어서 작고 하얀 머리와 수많은 다리들로 꿈틀거리는 것이 드러나 있다. 가여운 소년, 너를 도울 길이 없겠구나. 나는 너의 큰 상처를 찾아냈다. 그러나 너는 내 옆구리의 상처의 꽃으로 죽을 것이다. 가족들은 즐거워한다. 그들은 내가 진찰하고 애쓰는 것을 보는 것이다. 누이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몇몇 손님들에게 이야기한다. 손님들은 발끝으로 서서 손을 뻗쳐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달빛을 받으며 열린 문으로 들어오고 있다. 저를 구해주시겠지요? 하고 소녀는 자기 상처의 강렬한 통증으로 완전히 몽롱해져 흐느끼면서 속삭인다. 내 구역 사람들은 이렇다니까 언제나 불가능한 것을 의사에게 요구한다. 그들은 오랜 신앙을 잃어버렸다. 신부는 집에 앉아서 미사복을 하나씩 쥐어뜯고 있다. 그러나 의사는 연약한 외과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한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내가 자청하지 않은 바에야 너희들이 날 성스러운 목적에 쓴다면 나 또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막지 않겠다. 늙은 시골 의사인 내가 더 나은 무엇을 바라겠는가. 나의 하녀도 빼앗겼는데. 그리고 가족과 마을의 연장자들이 와서 나의 옷을 벗긴다. 교사를 선두로 한 학교 합창단이 집 앞에 서서 아주 단조로운 멜로디로 이런 가사를 노래한다. 그의 옷을 벗기면 그는 치료하리라. 그리고도 그가 치료하지 않으면 그를 죽여버려라. 그건 그냥 의사일 뿐.
그건 그냥 의사일 뿐. 그래서 나는 옷이 벗겨졌고 손가락을 수염에 대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서서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본다. 나는 언제까지나 침착하며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들이 내 머리와 두 다리를 잡아 나를 침대로 데려다 놓았으니 말이다. 상처가 있는 옆구리의 벽 쪽으로 날 눕힌다. 그리고 나서 모두 방 밖으로 나가고 문이 닫힌다. 노랫소리도 잠잠해진다. 구름이 달을 가린다. 침구는 따뜻하게 나를 감싸고 있고 창구멍 안에서는 말 대가리들이 그림자처럼 흔들리고 있다. 아세요? 저는 선생님을 별로 믿지 않아요. 선생님 역시 그냥 어디엔가 떨구어졌을 뿐이지 선생님 발로 온 게 아니잖아요. 도와주시기는커녕 죽어가는 제 잠자리만 좁히시는군요. 선생님 눈이나 할퀴어내었으면 좋겠어요. 내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들린다. 맞는 말이야 하고 내가 말한다. 이건 치욕이야. 그렇지만 나는 의사야. 내가 뭘 하겠어. 이것은 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게나. 저더러 그 따위 변명으로 만족하라고요? 아, 그래야 하겠죠. 나는 아름다운 상처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것이 내 미천 전부지요. 젊은 친구 하고 내가 말했다. 자네 잘못은 멀리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이 없다는 거야. 이미 온갖 병실을 두루 다녀본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는데 너의 상처는 그리 심하지 않아. 쇠스랑을 2번 고추 쳐서 생긴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옆구리를 드러내놓고도 숲에서 나는 쇠스랑 소리도 거의 듣질 못하지. 하물며 그 쇠스랑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어찌 듣겠나.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당신은 열병에 걸린 나를 속이고 있나요? 정말 그렇단다. 공의의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니 들어주게. 그는 그 말을 받아들여 잠잠해졌다. 그러나 이제는 내 자신의 구원을 생각해야 할 때였다. 말들은 아직도 자기 자리에 충실하게 서 있었다. 옷가지와 모피 옷과 가방을 급히 꾸렸다. 나는 옷을 입느라고 지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말들이 이곳으로 달려올 때처럼 서두른다면 나는 분명 이 침대에서 내 침대로 뛰어들다시피 할 것이다. 말 한 마리가 순순히 창문에서 물러섰다. 나는 짐을 마차 안으로 집어던졌다. 털 외투가 너무 멀리 날아가서 소매 하나만 갈고리에 걸렸다. 그만하면 됐다. 나는 말에 뛰어올랐다. 끈이 느슨하게 풀리고 말 두피를 제대로 서로 잡아매지 못한 채 마차는 엉망으로 그 뒤를 따르고 맨 끝에는 털 외투가 눈 속에 끌려왔다. 이리야! 하고 내가 말했지만 시원스레 달리지는 못했다. 우리는 마치 늙은이처럼 천천히 눈 덮인 황량한 벌판을 갔다. 우리 뒤에는 어린 아이들의 새로운 노래, 그러나 틀린 노래가 오랫동안 울려왔다. 기뻐하라 그대 환자들이여. 의사는 그대들 침대 위에 눕혀 있나니 나는 이런 모양으로 집에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번창하던 내 일자리는 없어졌다. 어느 후임자가 나에게 빼앗아 갔지만 소용없는 일. 그가 날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의 집에서는 그 구역질 나는 마부가 날뛰고 로자는 그의 재물이다. 난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 발가숭이로 이 불행한 시대의 혹한에 몸을 내맡긴 채 현세의 마차와 비현세의 말을 타고 이 늙은 나는 이리저리 떠돌고 있을 뿐이다. 나의 털 외투는 마차 뒤에 매달려 있지만 그것을 잡을 길이 없고 그리고 환자들 중 움직일 수 있는 놈들조차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 않는구나. 속았구나. 속았어. 잘못 울린 밤의 종소리를 따르다 보니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었구나.